보다 자세한 이야기 오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 함께하고 있죠. 문담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무엇보다 저희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인데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동결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데 일본 총재와 다카이치 총리 간의 금리 결정에 어떤 입장 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해 11월에 아마 다카이치 총리하고 BOJ 총재 간에 암묵적인 BOJ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용인하는 부분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로 BOJ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고 횟수는 한두 차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총선에 꺼내들면서 앞으로 이제 다카이치 내각이 강조하고 있는 재정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엔화 약세 단기간에 두드러지고 있는 흐름들은 있지만 이게 연속될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그 뉴스에 대한 모멘텀이 희석화될수록 엔화의 약세 강도는 좀 약화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다카이치 총리가 2월 중순경 중원 해산 관련된 선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금의 구도가 바뀔 여지는 없다. 다만 중원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제 엔화가 지금의 모습보다는 엔화가 강세로 좀 전환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름이 있고 중원 해산은 꺼내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본 유시내와 의석수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과반수를 소폭 상회하고 있는 의석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석수를 늘려놓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순조롭게 좀 빨리 진행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OJ 통화정책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아마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어차피 정치적인 이벤트로 움직이는 환율의 흐름을 가지고 BOJ 같은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하긴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BOJ가 아마 춘트 전후로 임금 상승률이 전년과 동일하게 5% 이상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또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BOJ가 올해 한 차례,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는 흐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는 흐름들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치적인 이벤트로 환율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같은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기 총선에 대한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일단은 이번 주 23일에 이제 가장 중요한 또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리포트를 보니까 일본 증시의 1월 효과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1월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일단 중의원 해산 그리고 일본은행의 이제 통화정책 회의 등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조기 총선 검토가 다카이치 트레이드 효과를 연출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녁에 구체적인 입장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 할까요? 아무래도 중원 해산에 대해서 이미 거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왜 그런 사항들을 전개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배경들하고 또 본인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정책 방향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내용들이 거의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BOJ 통화정책 관련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BOJ 통화정책 자체는 다카이치 내각과는 별도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카이치 조기 총선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 표명 그게 이제 하도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트레이드 관련된 내용들이 관련된 종목들에 반영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엔화 약세. 엔화 약세라고 하면 일본의 자동차주 주가가 상승하는데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금리 상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은행주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다카이치 트레이드 하면 자동차를 비롯한 수출주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된 은행주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근데 지난해 10월에도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한번 부각이 됐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중요한 선거 결과 확인하고 나서는 다시금 지금의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축소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엔화 약세 흐름들은 중장기적으로 그 방향성은 저도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면 사실 또 이게 금융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엔화 강세에 따른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일본 요인들보다는 미국 증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구간에서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 현상이 나타났다? 저는 연속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일본도 그렇고 이제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는데, 미국발 EMF를 위해서 경제 안보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 지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한 기대가 주가 상승을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증시가 일본과 유럽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1분기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훈풍 때문에 일본과 유럽 증시 역시 방향성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미국발 풍선 효과의 힘을 받아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엔화 약세 흐름에 따라 자동차주나 수출주, 뭐 은행주 등등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섹터들 전반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뭐 종목이 있을까요? 종목을 얘기하진 않아요, 제가. 네네네. 하지만 이제 섹터를 뭐 좀 특히나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뭐 그러면 자동차주라든지 수출주는 사실 영역이 좀 넓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목해야 하는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섹터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 섹터 수익률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미국 주도의 AI 혁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있지만 AI, 뭐 반도체 관련해서든 뭐 어드반테스트, 도쿄 일렉트론이 주도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섹터들하고 종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엔화 약세, 그리고 금리 상승과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다카이치 내각의 세 가지 회사 중에 하나는 방위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 트레이드라는 게 이제 일본 금융시장에서 하도가 된다라고 하면 AI 반도체, 방위 산업,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엔화 약세,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대표적인 산업과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뭐 해당 섹터로 이제 네 가지 분야 섹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AI 반도체, 방위산업, 수출주 그리고 은행주까지 눈여겨보면서 일본 증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본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제 리포트 내용을 보니까 1분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신흥국 지수에 대한 투자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뭐 신흥국이라 하면 저희가 소위 뭐 중국, 일본, 인도, 대만 등등이 포함이 되는데, 국가별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주목해야 하는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해 이제 미국이 관세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올해 신흥국의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시장 흐름하고 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주식시장 흐름에서 보면 신흥국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AI 혁명과 관련된 밸류체에 따라서 대만과 한국 같은 반도체 국가 수익률이 높은 부분, 그리고 과거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게 신흥국 수익률이 좋은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간으로 위험 확산, 성장 대응 측면에서 중국과 인도,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한국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웃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동일해요, 흐름은. 일본과 유럽 증시 얘기해드렸지만 1분기 때 계속 오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면
국영 보험사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대형 상장사들이 배당 확대와 같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꺼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대만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론 그리고 TSMC 실적에서 확인했듯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흐름들이 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높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조성됐기 때문에 가격을 상당폭 많이 올리고 있죠. 그래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40% 이상 범용 디램 가격이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한국 역시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올해 연간으로 보면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내에서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대만, 한국 정도가 투자하긴 좋다라고 얘기는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이제 미국 관련된 투자가 선행돼서 우선시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흥국 투자보다는 미국 투자를 우선시하는 게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아시아 증시 라이브인 거 아시죠? 알고 있는데 네. 질문이 자꾸 아시아 중심으로 하길래 그렇죠. 네, 물론 네, 이제 네. 주도적으로 미국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미국 하나만 들고 가긴 어려우니 그 외에 네, 야, 살짝 웃으셨는데 미국만 가지고 가도 돼요. 그런가요? 네. 저희 그 아시아 증시가 아니라 미국 증시 라이브로 살짝 변경을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선택지를 저희는 알아보는 상황에서 이제 신흥국 그 안에서도 중국, 일본, 인도, 대만 그리고 한국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뭐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지수를 추종하는 뭐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섹터별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유리할까요? 그 섹터 단의 종목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사실 한국은 대표적으로 수출 업종이 반도체랑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를 대표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이기 때문에 선택이 되기 쉬운데 해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개별 기업 선택해서 투자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수 추종하는 ETF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장 큰 카테고리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ETF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수 추종형 ETF들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일본 증시를 견인하는 축도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을 꾸려서 만든 ETF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ETF를 통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을 사실 옥석가리를 통해서 좋은 종목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실 전략을 세우기가 참 어렵다 보니까 ETF를 통한 투자 방법을 찾아보는 게 또 현명할 것 같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1월에 이렇게 증시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하반월로 진입하기 전에 세 가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의 돈노 독트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린란드 확보를 조만간에 할 겁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이런 일부 국가들이 대응하는 게 소극적인 상황이라서 아마 미국은 이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이제 돈노 독트린 관련된 부분들을 강화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융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방대법원의 파월 연준 의장 형사 조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트럼프의 압박이라고 해석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든 올해 5월이면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앞서서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기 위한 어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누가 되든 지금의 구도보다는 훨씬 더 완화적인 정책으로 바뀔 걸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판결 관련돼서도 트럼프 이행정부 동안에 관세라는 게 없어지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관세라는 거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겁니다. 기본관세,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이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전부터 품목별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기존에 관세를 부과했던 그 근거를 수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적용할 수 있는 품목
넓어지고요. 관세율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적용하지 않고 있는 조항이 3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관세 판결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련의 이벤트들이 하루 이틀 사이의 변동성 요인일 뿐이지 앞으로 나아가는 증시 흐름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때는 지수가 얕은 조정을 보일 때마다 투자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정책 전술적인 방법이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사실 저의 요인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희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숨고르기 국면을 저희가 비중 확대로 여겨야 되는데 어떤 국가 그리고 어떤 업종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까요? 역시나 미국인가요? 미국의 4분기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8.3% 정도 돼요. 그리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단연코 IT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5.9% 정도 되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AI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또 AI 관련된 산업과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마 밸류체인 단에서 가장 크게 소외를 받고 있는 게 지금 대만과 한국, 특히 한국 중시인 것 같은데 아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게 지난해 비교를 해보면 2배 이상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코스피 5천 확인할 것 같은데 아마 이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당연히 반도체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성장주, 대형주, 퀄리티 같은 것들 계속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AI 혁명이 만약 끝나게 돼버린다라고 하면 지금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바로 조정 압력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실적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증가하는지 여부를 계속 주시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게 이번 사이클이 끝날 때 아마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부각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의 실적을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내에서도 AI 섹터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4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줄줄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 가운데 이런 실적들이 또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외에 대만이나 한국,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5천 아마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기대감을 넣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경제 지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보다는 이제 지난해 4분기 GDP 발표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23일 날 미국의 지난해 4분기 확정치 발표된다라는 겁니다. 전분기 대비 연율로 4.3%가 계속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부가 있었고 소비자 심리 위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성장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역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 GDP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